자, 2023 데이터 그랜드 컨퍼런스. 자, 여러분, 이곳은 트랙 4가 진행되는 한라홀 2입니다. 자유롭게 시간 잘 보내셨어요? 경품 당첨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에 기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오후 5시에 또 추첨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한라홀 1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만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여러분 내부로 들어가시기에는 좀 비좁으니까 로비에 기다리시면 저희가 번호를 불러드리고 당첨되시면 안내까지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트랙 4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윤리, 인재상, 데이터 기반 사회문제 해결 방안 등을 트랙 4에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발표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송상헌 고려대학교 교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데이터 시대, 글로벌 역량을 갖춘 데이터 융합 인재 양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상헌입니다. 사실 제 주제는요, 사실 교육에 관련되는 건데 상대적으로 오늘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다른 것에 비해서 가벼운 내용이니까 그냥 부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큰 부담 없이요. 일단 시작부터 좀 가벼운 이야기부터 좀 하고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거는 제가 몇 년 전에 제 아들한테, 제가 아들이 유치원생일 때 제가 사주었던 노트북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 AI 관련된 업종에 있으니까 제가 저희 아들한테, 그래도 제 아들도 저 닮아서 컴퓨터를 잘 다뤘으면 좋겠더라고요. 당연히 그런 욕심이 생겨서 제 아들이 유치원 때 지금 보시는 이 작은 형태의 노트북을 하나를 사주었습니다. 그리고서 사주고서 당연하게도 이제 제가 옛날에 컴퓨터를 배웠던 방법으로 교육을 시켰죠. 그래서 MS 워드 열게 하고, 그 다음에 MS 워드에다가 자기 이름 쓰게 하고, 아빠 이름 송상헌 타이핑 쳐서 입력할 수 있게 하고,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아빠로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컴퓨터에 적응하는 속도가 빠른 것 같다. 당연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러고 났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아빠가 기분 좋아 보이니까 저희 애는 놀고 싶겠죠. 그래서 아빠 내가 이거 했으니까 잠깐 좀 놀아도 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놀아도 된다. 좀 놀아라. 그랬더니 제 와이프가 가지고 있는 태블릿 PC가 있거든요. 제 와이프 태블릿 PC가 있는데 그거를 어디서 꺼내오더니 이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는데, 검색을 어떻게 하냐면 헬로카봇 무슨 편, 헬로카봇에서 어떻게 무슨 모험을 하는 편, 이렇게 음성 검색으로 하는 거였습니다. 유치원생이었는데 저는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한다라고 제 스스로는 생각했는데, 내 집에 있는 아이가 어느 정도로 이미 이 환경에 적응해 있는지를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서 내가 좀 잘 안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다녔구나. 사실 여기 나오는 인물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편, 이렇게 찾는 것은 사실 자연어 검색이거든요. 그거는 제가 가르친 적도 없고 저희 집에서 제 와이프가 가르친 적도 없는데, 얘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내용을 자기가 알아서 그거를 이미 컴퓨터 환경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컴퓨터 타이핑을 할 줄 모르지만 일상생활에서 보다 더 높은, 보다 더 고차원의 휴먼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해서 이미 컴퓨터를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문맹과 컴맹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더 이상의 아마 문맹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80대 이상의 연령으로 갔을 때 일부 좀 옛날에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셨던 분들 중에 일부 찾을 수 있습니다만 거의 일상생활에서 문맹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컴맹도 마찬가지거든요. 한동안 컴맹을 퇴치하자 이런 식의 움직임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어떨 때 보면 저보다 특정 프로그램의 기능을 더 잘 활용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더 이상 대한민국에 컴맹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는 문맹이 먼저 퇴치되고 그 다음에 컴맹이 퇴치되는 순서였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애들과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글자와 컴퓨터 중에 컴퓨터를 먼저 배운 세대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컴퓨터를 한다라는 방식이 옛날에 그 이전 시대와 달랐을 뿐이지, 글자와 컴퓨터 중에 컴퓨터에 먼저 친숙해진 시대가 지금의 흔히 말하는 알파 세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대학에 들어오는 한 10년 후 정도가 되면은 그 당시에 그때의 대학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앞으로 다가올 변화를 저는 미리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이 데이터 시대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실 이 챗GPT를 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챗GPT가 우리 그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어서 사용되기 시작한 지가 대략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최근에 나온 논문에서 지난 몇 년간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고 발표된 언어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의 흐름, 그 족보를 나타내는 트리 그림입니다. 당연하게도 저 역시 여기에 나오는 이 모델들을 다 써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 알지도 못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모델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저라고 해서 어떻게 이 많은 것들을 다 알겠습니까? 당연히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밑에 제가 쓴 것처럼 제가 이 인공지능의 발전 관련해 가지고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의 모델은 어떻게 될 거냐, 이 정도 기술적인 스펙이 다다를 때 어느 정도면 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올해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사실 정확하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의 발전이 지난 2016년 알파고 이후, 그리고 특히나 챗GPT가 나온 이후에 인공지능의 발달의 궤적이 선형적인 궤적을 따르지가 않았습니다. 발달의 궤적이 선형적인 궤적을 따랐다면 어느 정도 시기에 어느 정도 발전했을 것이다라는 것이 예측이 가능한데 지난 1년간 그리고 길게는 8년간의 변화를 보건대 이것을 예측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개념인데, 최근에 라지 랭귀지 모델, 챗GPT, GPT-4와 같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 하는 기능은 여러 분야가 함께 망라해서 융합, 복합, 융복합 연구와 융복합 교육을 시도할 수 있는 공통의 테이블, 함께 논의의 장으로서 그 기반으로서 이게 기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은 말 그대로 언어 모델이잖아요. 언어를 학습한 인공지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챗GPT와 같은 것은 더 이상 언어만 다루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개의 분야가 그 모델을 기반으로 생각을 공유하는 환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린 라지 랭귀지 모델 시대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지금까지 쭉 있었던 흔히 말하는 융복합, 인터디스플리너리 스터디가 보다 더 본격화되기가 매우 용이한 기반 환경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챗GPT 환경 1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훨씬 전문가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교육에만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챗GPT가 처음 등장했을 때 교육계 전반에서는 우려가 심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교육 현장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려가 많았는데, 지난 1년을 반추해 보면 챗GPT가 실제로 우리의 교육에 해를 입혔다라고 볼 수 있는 이론적 혹은 경험적 근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단편적 사례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지난 1년간 우리의 교육 현장이 혁신적으로 개선이 되었는가 하면 사실 그것도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간 굉장히 큰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그것과 맞물려서 교육 현장이 그렇게 악영향 또는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로, 그럼 학생들이 챗GPT를 많이 쓰느냐? 많이 쓸 것 같은데 의외로 기대했던 것만큼은 많이 쓰지 않습니다. 실제로 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들이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챗GPT 1년의 이 환경을
되돌아봤을 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마지막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챗GPT가 교육 현장에 불러온 이슈의 핵심은 AI 리터러시 교육을 시급하게 실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글자보다 컴퓨터를 먼저 배운 세대이고, 이 친구들은 AI를 일상생활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게 AI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습득한 세대입니다. 이들 세대가 고등교육을 받게 되는 몇 년 후, 길어야 10년 후 정도가 되면은 교육 현장은 지금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형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면 챗GPT가 우리가 그렇게까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냐? 라고 했을 때 저는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챗GPT는 우리 교육 현장을 망가뜨리기에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굉장히 무시무시한데 의외로 취약성이 분명합니다. 첫 번째로 모델 사이즈가 너무 커서 일반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학습하기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치명적 망각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리 공부를 못하는 학생인 경우에, 사람인 경우에는 공부를 아무리 못하는 학생이어도 내가 국사 공부를 하면서 내가 지금 수학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은 내가 공부를 하는 것에 그 도메인을 정확하게 합니다. 근데 챗GPT와 같은 GPT 모델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도메인 구분이 학습의 과정에서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학습 효율이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시간성이 매우 떨어진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까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잘못된 답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지난 11월 달 GPT 모델 버전이 업데이트되면서 좀 달라진 부분인데요. 최근에 GPT 모델에 실시간성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면 본인이 직접적으로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키피디아를 검색을 해서 거기에 맞는 답을 내놓습니다. 물론 그래도 완벽한 의미의 실시간성을 갖췄다라고는 보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마지막 문제가 이 할루시네이션,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에 있어서 이 챗GPT가 우리 교육을 망가뜨리는 그렇게까지 강력한 대상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것인데요. 녹과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한국사, 특히 고려사를 전공으로 하는 사람들에서는 이 수업 시간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정답은 밑에 나오는 한민족 세계 대백과사전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고려 후기의 조세 체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챗GPT한테 녹과전이 뭐냐고 물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조선시대 소설가 김만중이 쓴 소설로 그의 대표작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는 엉뚱한 사실과 동떨어진 답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최근에 생성 AI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단계에 있어서는 극복하기가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당분간 챗GPT가 우리 교육을 망가뜨리는 직접적인 주범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이 교육 현장에서의 챗GPT를 돌아보면 저는 이것은 일종 정도 찻잔 속의 태풍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발표한 직후에 있어서는 LA나 그다음에 임페리얼 college 런던, 캠브리지와 같은 유수의 교육기관에서 사실상 챗GPT 사용을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을 돌아놓고 보았을 때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챗GPT가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을 문제시 삼는 것이 아니라 평가 방식을 문제 삼는 것이었습니다. 평가 방식. 이상과 같은 내용이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MIT Technological Review 올해 7월 8월호에 교육 현장에서의 챗GPT에 관련되는 특집호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거기서 한번 참조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그 책에서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학교는 계산기, 구글, 위키피디아, 과제 구매 웹사이트 등등등이 있었을 때도 살아남았는데 챗GPT 때문에 당장 무너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좀 어불성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데이터 시대, 생성 AI, 챗GPT로 대변되는 데이터 시대의 교육 목표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 교육청의 AI 시대의 교육 목표도 이미 천명이 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나오는 내용은 올해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의 기준으로 해서 5개의 주제에 대한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대학이라고 하는 사업이 론칭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디지털에 해당하는 부분에 저는 함께 이제 참여해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여러 대학들이 협력 공유 체계를 바탕으로 미래 시대의 융합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초 준비를 하는 내용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리터러시 이 앞으로의 교육의 융합인재 교육의 핵심은 사실 이 AI 리터러시가 될 것인데 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 교육청의 목표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 접근에 대해서 선행 연구 나온 것들을 보고서를 다 종합해 보면 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간성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당연히 인간성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데 성급하게 도전하는 것보다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맞는 거겠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 요소 등등등 비판적 사고를 키워야 된다, AI에 대한 의존적인 활용을 지향해야 된다 등등등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문제는 특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할 것이 없다. 그리고 더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내용을 도모해 가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 등등등에 대한 이상적인 구호를 나열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는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AI라는 단어만 새로 집어넣었을 뿐 이제까지 우리 교육이 추구해왔던 내용하고 사실 크게 진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챗GPT로 대변되는 이 데이터 시대, AI 시대에 있어서는 AI 리터러시 그리고 더 나아가서 AI 윤리가 교육의 중요한 개념으로 새롭게 포섭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챗GPT 능력에 대해서 몇 가지 일반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크게 2가지 우려가 있는데요. 이 2가지 우려 때문에 인공지능을 우리 교육에 전면적으로 도입하자라고 했을 때의 반론이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는 AI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우리 학생들의 사고 능력이 쇠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표절 위험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노엄 촘스키와 같은 세계적인 석학은 챗GPT를 일종의 하이테크 표절이다라고 해서 평가절하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사용한다고 해서 실제로 사고 능력이 퇴화하는가? 이거는 저는 검증된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주제는 인공지능에 대한 고전적인 인공지능을 떠나서 디지털 사회에 대한 고전적인 문제 제기와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종이 사전이 아니라 영어 전자사전을 들고 다니면은 뭐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압수해가는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종이 사전을 손으로 뒤져야 단어가 기억에 잘 남는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전자사전으로 영어를 공부했던 사람이 그 이전에 종이로 공부했던 사람들보다 영어 능력이 떨어지느냐? 검증된 바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이러한 우려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절 위험인데 물론 표절 위험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원론적으로 막는 것이 가능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을 저는 이 사과와 사과잼으로 비유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과에다가 표지가리를 해가지고 잘못된 사과를 사기쳐서 판다라고 하면 사실 그거는 금방 걸립니다. 전문가가 보면 금방 알 거고요.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은 맛을 보면 금방 알 겁니다. 전통적인 표절은 사실 그랬어요. 전통적인 표절은 엔그램 방법으로 검색을 하면 금방 이게 표절인지 아닌지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지 랭귀지 모델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했던 사과를 잘게 속에 쪼개고 부수고 갈고 으깨어서 새로운 형태인 사과잼을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흔히 말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글쓰기는 원론적으로 이것의 출처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이 표절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려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실물적인 소득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성 AI 시대, 챗GPT로 대변되는 생성 AI에 부합하는 사고를 우리 교육 현장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챗GPT에 대한 일방적인 제약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야 될 필요성도 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제가 첫 번째 쓴 말처럼 학생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가정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제가 이 내용으로 전에 다른 글에서 에세이를 쓴 적도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교수 현장에서 학생들이 언제든지 표절을 일으키고자 막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잠재적인 범죄자로 가정을 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학생들이 생성 AI의 틀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수자가 잘 이끄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동적인 소비자와 적극적인 생산자. 그러니까 AI를 오히려 교육 현장, 특히 글쓰기와 같은 현장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더 생산적인 결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몇 가지 기존적인 현재의 접근 방법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과 인공지능을 너무 대립을 크게 본 나머지 감성과 같은 인간 본연의 역할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오히려 생성 AI 시대에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이상적인 구호의 나열만을 반복하는 사변적 논의로는 실제로 실물적인 AI 리터러시 교육 체계를 양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아주 실물적인 교수 체계가 여기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프롬프팅에 대한 오해인데요. 질문이 더 중요해졌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질문이 중요하지 않았던 시대는 인류 역사에서 저는 한 번도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프롬프팅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질문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필요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것이 강조되고, 그리고 질문에 대한 이해가 잘못 오도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밑에 보시는 프롬프트 교육 이런 식으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 밑에 나오는 내용은 자연 언어 처리에 대한 일반론을 이해하면 사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프롬프팅 교육에 앞서서 자연 언어 처리의 일반론에 대한 학습이 선행이 되면 프롬프팅에 대한 이해는 자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이 프롬프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되는 이 체인 오브 폿, 생각의 사슬 기법인데, 이거는 최근에 인공지능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프롬프팅에 대한 이해를 하기 전에 인공지능의 최근 동향에 대한 연구를 하면 그 내용이 더 쉽게, 더 빠르게 습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과 같은 이런 식의 자리를 학생들을 대상, 특히 학생들이 많은 자리, 그다음에 교수자들이 많은 자리에 가면 답정노식으로 받는 질문 이거거든요. 자동 번역의 시대에 우리가 이제 외국어 배울 필요가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 항상 그때마다 제가 답하는 건 이겁니다. 고도 컴퓨팅의 시대에 그럼 수학은 왜 배우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글로벌 역량으로서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단순하게 번역하기 위해서, 통역하기 위해서, 외국에 돌아다니면서 관광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대한 세계 시민으로서의 넓은 안목을 가지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죠. 수학을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게 시장에 가서 계산하기 위해서, 누구 만나가지고 돈 주고받는 거 계산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가, 이 자연이 돌아가는 이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은, 이 다른 것을 다 떠나서 흔히 말하는 데이터 시대, AI 시대의 가장 교육의 핵심은 저는 코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가운데 보면 제가 운전면허라고 썼잖아요. 자동차로 대변되는 산업화 시대에는 운전면허를 다 하나씩 갖고 있는 것이 기본적인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챗GPT로 대변되는 데이터 AI 시대에는 기본적인 코딩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기본적인 소양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어, 수학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는 것, 수학을 배우는 것이 영문학자가 되기 위해서, 수학자가 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배워야 선진적인 학문을 더 빠르게 이해하고 다른 분야와 공통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처럼 코딩을 지금 시기에 배워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서 오히려 코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습득이 되어야 공통적인 내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AI 윤리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분은 제 지도 교수님인데 핵심적인 주장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도 웬만한 대학마다 AI 교육 안 하고 있는 대학 아마 찾기 어려울 겁니다. 거의 모든 대학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은 다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AI에 대한 교육을 하는 학교라면 반드시 AI 윤리에 대한 교육도 선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의과대학에서는 의사를 키울 때 그 의사 윤리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수업 커리큘럼에 포함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본질적으로는 AI 윤리의 문제를 상식의 문제로 치환시켜서 접근하는 방법이 앞으로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최근에 고안되고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AI 윤리 교육이라고 말하는 게 길에다가 침 뱉지 마라, 담배 핀 다음에 길에다가 담배꽁초 버리지 마라,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 우리가 유치원 시간에 배우는 그런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인공지능 환경에서 네가 이런 짓을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다, 이런 짓은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상식을 가리키는 내용들이 앞으로 그 AI 윤리 교육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포함이 되어야 하고, 단순하게 표절하지 마라, 이런 것만, 현재 인공지능 윤리를 가르치는 몇 가지 커리큘럼이 대부분 표절하지 말라는 내용이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가르쳐가지고는 중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AI 윤리에 대한 공통 교과목으로서의 커리큘럼이 연구되고 마련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는 분 계실까요? 네. 마이크를 전달 드릴 텐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부분의 내용에서도 상당히 동의를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과연 생성형 AI가 사고 능력의 쇠퇴를 가져오진 않겠느냐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저도 조금 반신반의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고 능력의 쇠퇴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저는 오히려 이제 언어 활용의 다양성을 저해하진 않을까라는 우려는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표현이나 문체나 이런 것들의 어떤 개인의 어떤 성격, 그다음에 개인의 어떤 독서, 이런 것들에서 이제 학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생성형 AI를 쓰게 되면 그런 언어 활용의 다양성은 저해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고요. 사실 글쓰기에 대해서 가장 아마 이 생성 AI를 챗GPT 활용한다고 했을 때 가장 아마 예민한 부분이 아마 작문 교육일 거예요. 실제로 글쓰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저는 다양한 능력의 총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장 단위에서 좋은 문장을 쓰고 적확한 단어를 쓰고 문단을 잘 구성하고, 이런 거는 챗GPT가 이미 사람보다 더 잘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글 전체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글 전체에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질문을 뽑아내고 하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생성 AI가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문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챗GPT 시대의 장문의 현장에서 이 행성 AI를 활용하는 그 수업의 내용에서 어느 정도 이 중간적인 선에 대해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성 AI 시대에 인공지능과 함께
함께 어떤 이 결과물을 도모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 1년간 우리 교육 현장에 있어서 우리 교육 현장에 계신 교수님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의 모든 대학에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장문 교육의 이 생성 AI를 적용하는 그 수업들이 다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지난 1년간 아직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모아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축적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래서 그 내용을 내년에는 그 지금까지 지난 1년 동안 축적되는 경험을 모아서 공통의 커리큘럼을 만드는 일들이 내년에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명쾌한 답변이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송상원 고려대학교 교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속 시원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발표는 권호열 강원대학교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디지털 공동 번영을 위한 디지털 권리 장전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강원대학교의 권호열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트랙이 데이터와 소사이어티 4개의 트랙으로 이번 행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혁신과 그리고 기술 그리고 글로벌 이슈들 끝으로 소사이어티인데, 소사이어티 중에서 앞에 교육적인 문제를 송상원 교수님께서 재미있게 발표하니까 잘 들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최근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디지털 권리 장전이 지금 정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이미 상당한 부분이 준비가 돼 있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소개를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오늘 제가 사용하는 시간이 4시 반까지입니다만은 제 발표는 4시 25분까지 하고 질문을 받고 서로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공동 번영을 위한 디지털 권리 장전이 주제가 됐고요. 뒤에 있는 배경은 1689년에 있었던 그 최초의 권리 장전의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디지털 권리 장전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하고, 권리 장전이라는 건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도 수업을 많이 들었는데, 디지털 권리 장전은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끝으로 앞으로 그 디지털 권리 장전과 관계된 앞으로 이슈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제 디지털 경제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선언해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경제활동은 이른바 시장에서 만나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그런 구조로 시장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온라인으로 똑같은 거래가 성립을 하고, 그리고 그 거래되는 그것이 대개는 거래된 재화가 상품이냐 아니면 용역이냐, 용역은 서비스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 외에도 제3의 재화에 있는 디지털 콘텐츠 또는 디지털 서비스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은, 왼쪽에 있는 그림이 OECD에서 늘 사용하는 그런 분류법입니다. 제일 안에 있는 작은 동그라미는 이른바 전통적인 IT 산업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디바이스, 그리고 콘텐츠 이런 것이 되겠죠. 그리고 제일 바깥에 있는 것은 기존의 모든 산업을 포괄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른바 디지털화된 그런 것이죠. 상거래가 있었으면 전자상거래가 있고, 교육이 있었으면 이러닝이 나타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중간 동그라미, 이제 그야말로 과거에는 디지털이 없었을 때는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서비스와 새로운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플랫폼 비즈니스가 될 거고요.
그리고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반납하는 그런 형태, 일종의 클라우드 시스템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을 고용할 때도 똑같이 휴먼 클라우드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2016년에 발표된 4차 산업혁명에서 제시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익 이코노미까지도 새로 많은 것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거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제 분류 체계도 달라지게 되었고요. 이런 디지털 경제가 나타날 때 그 화면에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 그림은 유엔에서 유엔 엉크타드에서 그린 그림이 되겠는데, 가로축은 시대가 되겠습니다. 세로축은 각 나라의 1인당 GDP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GNP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지금 붉은 선으로 되어 있는 커브는 대단히 빠르게 증가합니다. 그러나 파란 점선은 거의 증가를 못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거기 중간에 나타난 제1차 산업혁명, 2차, 3차, 4차 산업혁명에 이어서 지금 인공지능 혁명까지 와 있습니다만, 그런 혁명을 가장 중심에 서서 이끌어 나가는 그런 국가들은 그 앞서서 하는 건 선도국이 되겠죠. 그런 선도국들은 빠른 경제 발전을 일으키고 살림도 나아졌는데, 그렇지 않은 주변 국가 또는 주도하지 못하는 국가 내지는 관심 없는 국가들은 과거의 생활을 따라가다가 결국 발전의 길을 놓쳤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 플랫폼은 대개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 1인당 소득이 한 3만 불 정도, 5천만 거의 3만 불 하면 1조 5천억 달러 정도를 1년에 벌어들이게 된 겁니다. 요즘은 경제가 조금 그 침체기로 가는 면이 있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애플 같은 회사는 회사 하나가 갖는 그 회사의 기업 가치가 3조 달러를 넘은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모든 국민들이 5천만 국민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열심히 해서 2년 동안 일을 해서 벌어놓은 것 하면은 애플 하나를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렇게 거대한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생겼고 거기서 경제가 주도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전통적인 시장에서는 얼마나 큰 시장이 서는가에 따라서 그 시장의 가치가 달라지는데, 이제 그 시장이 온라인으로 서고 사이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그야말로 한 번에 10만 명, 20만 명 오는 게 아니라 1억 명, 10억 명이 참여하는 그런 거대한 시장이 돼가고 있다. 이것이 디지털 경제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이 대목에서 또한 그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인공지능이 저기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그야말로 단골 손님이 수억 명이 돼도 그 단골 손님 한 명 한 명마다 그 사람들의 원하는 수요를 다 맞춰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그림은 그 인공지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 챗 GPT가 단 5일 만에 100만 명의 그런 사용자를 확보했다. 2달 만에 1억 명이 넘었다고 하지요. 지금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만큼 이른바 인공지능의 시장이 규모가 증가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이 그림은 가장 인상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GPT-4인데 이 그림 하나를 놓고 물어봅니다. 저 줄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 풍선이 날아갑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거는 어떻게 보면 참 엔지니어가 볼 때도 신기하게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저 그림에서 풍선이라는 것을 찾아내야 되고, 풍선이라는 것이 하늘로 떠오르는 그런 물체라는 거 다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저 이상으로 대단히 앞선 그런 인공지능의 기능들이 있어서 바로 앞에 송상화 교수님께서 교육 부분에서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의 발전에, 기술 환경의 변화에 못지않게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그 질병 감염의 이슈가 굉장히 컸습니다만은 이제는 그것보다는 사회적 양극화라든가 그냥 통합이 깨진다든가 여러 가지 또 사이버 위기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게 되겠고요. 이런 세계적인 글로벌 리스크에 대해서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발표할 때 수십 명의 전문가들에게 설문해서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웨이트를 내주십시오라고 해서 그것들을 모아서 이런 평가를 한 결과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그럼 우리나라로 좁혀서 보면 어떻게 될까라는 연구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2021년 말에, 그러니까 지금 2023년이니까 2년 전이네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트렌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가로축은 발생 가능성, 세로축은 그 변화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큰 임팩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오른쪽 위로 갈수록 발생 가능성도 크고 임팩트가 큰 이른바 중요한 사건이 될 텐데 그 당시 전문가들 의견은 데이터 중심 사회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오늘도 데이터 산업 그랜드 컨퍼런스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2030년까지 10년을 보고 한 그런 그 계획이었고 이것은 상당히 여기에 있어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기술의 발전은 필요하고 기술의 발전이 앞서서 이끌어 나가지 않으면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가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술 혁신을 가장 앞서서 하면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결과들은 사회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할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도 이러한 디지털 경제가 도입되면 디지털 사회가 도입되면은 거기에 어떤 요소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각 나라마다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어느 나라가 잘하는지 어느 나라는 어느 부분이 약한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커넥티비티 연결성이죠. 그 와이리스라든가 아니면은 전화선 아니 인터넷 고속 인터넷 이런 선은 물론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서비스도 같이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EU에서 하기 때문에 한국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OECD에서 지금 코로나가 끝난 후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을 2023년 하고 2024년에 그런 예측 자료가 지난 6월에 있었습니다만 한국은 올해는 1.5%로 다소 적은 그런 성장률을 보이고 내년에는 2.1%라니까 상당히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수출이라든가 여건이 만만치 않은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전 세계에 있어서 경제 규모라든가 또는 가지고 있는 여러 기술이라든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그런 아이템들이라든가 대단히 높은 그런 나라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OECD에서 모바일 데이터 사용에 대해서 한 것인데 여기 보면 모바일 데이터하고 또 픽스드 라인은 아무래도 인터넷 선이라든가 고정된 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아래쪽에는 한국들이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한국의 이름이 위에 있는 두 그림에는 별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거는 한국이 못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모바일 쪽은 인터넷이 기존에 인터넷이 잘 돼 있지 않던 나라들이 더 열심히 하는 바람에 그쪽이 좀 더 올라갔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인터넷을 어느 정도나 하는 걸까요?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톨토이스 미디어라는 회사에서 평가를 한 데이터입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보면 대개 6등 이제는 7등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평가되는 여러 가지 실제로 인력이라든가 인프라라든가 운영 환경, 연구 개발 능력, 정부의 정책, 전략 그리고 사업화 이런 점으로 보면 이게 일정하지는 않고 사실 아직 보면 사업화 부문에서는 상당히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지금 그러지 않아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지능에 관한 벤처 기업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조만간 이제 큰 기업들이 나타나서 주도를 해야지 저런 지표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그 많은 전 세계적인 나라 가운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상위권에 속한다. 그러나 점수로 보면은 지금 그 상위권 국가 중에서는 그래도 그렇게 아주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이 100점일 때 우리는 한 38점, 한 40점이 좀 안 되는 걸로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인공지능을 가지고 여러 부문에 적용할 때 어디가 가장 빠르게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그림이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이 그림에서는 맨 위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금융이라든가 하이테크 그런 기술에서 제일 앞서간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발전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과연 기술 발전하면 우리의 살림이 나아졌습니까? 우리가 행복합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행복도를 따지면 사실 OECD에 있는 나라 중에서도 상당히 하위권에 속한다라는 그런 평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통계청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여러모로 측정도 해가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쉽지는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무엇일까요? 기술 발전시켜야 되는데 혁신해야 되는데 그러나 혁신이 많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남부럽지 않은 선진국이 됐다고 보는데 행복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2021년에 했던 그 프로젝트 팀에서 결론 내리기는 결국은 혁신을 하게 되면 뭔가 중요한 그 혜택, 베니핏들이 얻어지는데 그것을 소수가 독점할 것이냐 아니면 다수가 공유할 것이냐 위와 아래의 축입니다. 그런가 하면 혁신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혁신 안 하고 안정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변화를 추구할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로 보면은 혁신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수가 그런 혁신의 결과, 혁신의 혜택을 공유하지 않으면 그것이 지속 가능성이 대단히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기서 결론이 디지털 공유 사회가 우리의 가야 될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가 우리가 가야 될 목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저기에 대한 전략들이 쭉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메가 트렌드 컨퍼런스는 연구자들뿐만 아니고 관계된 국회 여러 의원님들이라든가 또 정부 부처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2021년에 시작을 해서 며칠 전에 제3차 메가 트렌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정책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책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 ICT 정책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이 발표되는 2016년 그때부터 시작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일어났고 이것에 따르면 앞으로 700만 명의 실업자가 생긴다라는 발표를 하니까 한국은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700만 명이 한국에서는 일하는 이른바 그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가 한 2,500만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2,500만 중에 700만 명이 실업자가 되는 건 아니고 전 세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거기에서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했고 그래서 1년 후에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아이코리아 4.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쭉 진행하면서 데이터도 있고 통신도 있고 그 여러 가지 거기 들어가는 그 AI도 있고 그래서 그걸 모두 묶어서 데이터 D, 네트워크 N, AI A, DNA라는 전략으로 갔다 하면서 쭉 가게 되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국판 뉴딜이 제안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제 2022년에 들어서 메타버스가 굉장히 또 관심을 받았고 2022년 작년이죠. 작년 9월에 이른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이 발표가 됩니다. 거기와 또 새로운 하나의 큰 분수령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계획들은 대한민국 국가 전략에 국가 디지털 전략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이 있는데요. 여기는 국민과 함께 세계 모범이 되는 디지털 대한민국을 만들자 이렇게 주제를 내걸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큰 꼭지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결국은 디지털 경제가 필요하다. 디지털 사회가
필요하다. 디지털 문화가 필요하다. 경제와 사회와 문화가 모두 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요. 경제에서는 확장, 성장이고 사회 쪽에서는 포용이 문제입니다. 문화에서도 혁신의 코드가 필요합니다. 그것 외에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네 가지 외에 하나 들어가 있이 결국은 우리가 인력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도 양성하고 일반인들도 누구나 디지털에 대해서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디지털 역량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5가지 꼭지가 큰 전략으로 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후에 신성장 4.0 전략이 12월에 작년 12월 발표가 됩니다. 여기서는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제조업을 이제 산업혁명 4.0에 맞춰서 제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새로 전환을 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올해 1월 달에 들어서 잘 아시는 제1차 데이터 산업 전형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2023년에서 2025년까지로 하는데요. 3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대개 보면 여러 가지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에는 계획들이 많습니다. 그 계획이 먼저 발표가 돼야지 계획에 따라서 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명분도 생기고 예산을 마련하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계획들 가운데 더 중요한 계획이 기본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데이터 산업에 대한 진흥을 하는 기본 계획이 발표가 돼서 세계 최고의 데이터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약간 이때 데이터가 나면 항상 AI가 같이 가지 데이터만 모아놓으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AI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마련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될 텐데 그 데이터를 할 때 인공지능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찍부터 우리나라가 앞서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2021년 5월부터 이게 보면 신뢰할 수 있는 AI 실현 전략이라고 해서 연구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아이디어들이 OECD나 관계되는 여러 가지 국제 기구나 협의체에서도 같이 연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었던 연구는 제가 있었던 키스디에서 연구원들이 굉장히 훌륭한 연구들이 잘 했던 것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2016년에 4차 산업혁명으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2021년이 됐죠. 그때 이미 코로나의 중간이었는데 이제 그동안 코로나의 비대면 경제를 통해서 많이 그 경제가 바뀌었는데 그러면은 이것을 그대로 디지털화는 정부와도 많이 했는데 그대로 둘 것이냐. 이게 한 단계 더 들어가도록 한다. 디지털 심화 시대라는 개념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화가 도입기, 발전기에서 이제 성숙기로 들어가는 개념으로 돼 있고요. 거기 보면 디지털 심화 시대의 여러 가지 쟁점들이 분야별로 있습니다. 교육과 또 고용 문제, 또는 보건, 또 디지털 신산업, 교통, 미디어 등등이 모두 그런 문제가 있고요. 자세한 것은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지금 인공지능들을 여태까지 이 과거에는 2022년까지는 사실은 전문가들을 위해서 아니면 인공지능 전문 기업들을 위해서 정책들이 나왔다면 이제 이것을 일상생활로 확산을 하자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이 올해 1월 달에 나왔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수요 창출, 시장의 문제고 기업의 산업을 부흥시키는 문제죠. 인프라를 제공하고 법제도를 한다. 그런데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게 법제도 추진 과제 디지털 신질서 얘기가 나옵니다. 여태까지는 여러 가지 법들이 필요할 때마다 만들었는데 그걸 전체를 하나의 기본법을 만들고 기본법 아래서 관계되는 여러 가지 법들을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모든 법 체계가 서로 연계되고 통합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래서 그것이 여러 법들 가운데 뒤에서 디지털 사회 기본법이라는 걸 만들자. 그걸 통해서 모든 디지털 사회, 디지털 산업, 디지털 문화 이런 그 법들이 다 연결될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지난 1월 달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디지털 신질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그런데 이 디지털 신질서 이야기는 상당히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의 첫 번째 꼭지는
2021년 12월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키스티에서 주관한 디지털 대전환 메가 트렌드 컨퍼런스에서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라는 화두를 던졌고요. 그리고 나서 작년 그 9월에 뉴욕선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디지털 모범 국가로 세계를 선도하겠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쭉 진행돼서 보면 다시 올해 들어와서 파리 선언에서 역시 같은 글로벌 디지털 규범이 필요하다는 것들이 얘기가 되고 다음에 이제 9월 말이 돼서 이른바 디지털 권리 장전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디지털 규범 질서를 전 세계에 제시합니다라고 선언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 영국의 권리 장전은 1689년입니다. 그때는 왕의 절대 권한을 갖고 있으니 마음대로 하는 것을 이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도록, 아니면 법을 어기고는 못하도록, 이런 것들이 법치주의가 확립되는 것이, 삼권 분립 확립되는 것이 1689년이죠. 그렇게 돼 있고 지금 미국에서는 한 100년 후에 독립전쟁 후에 권리장전을 만들게 됩니다. 거기서도 사실은 우리가 영국으로 독립했지만 영국이 갖고 있는 좋은 건 받아들이자. 영국의 권리 장전. 장전은 Bill of Right. 그래서 Bill은 사실 법안이라는 뜻이지요. 가장 기본법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13개 조항을 12개 조항을 제시했다가 10개 조항이 서로 합의가 됩니다.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10개 조항이 되는데 재미있는 건 거기에 무기소지가 수정헌법 제2조에는 무기소지가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법치주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영국의 그 권리장전이 그대로 들어온다고 보면 되죠. 대한민국 헌법은 권리장전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이 헌법의 파트 2에 보면 국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0개 조항으로 되어 있고요. 미국이 작년에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서 모든 것이 자동화되는 데 있어서 거기에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 그러므로 앞으로 모든 일을 할 때는 5가지 원칙을 꼭 지키도록 해야 된다라고 화이트하우스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아주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5개 원칙이 보이는 바와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디지털 권리장전이 올해 9월 달에 이렇게 해서 발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국의 1689년의 권리장전이고요. 미국의 권리장전은 1791년입니다. 100년 정도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백악관에서 발표한 AI Bill of Rights가 되겠고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모든 것이 정의되어 있고, 디지털 권리장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장전이 9월 달에 시작이 됐는데 그것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기본적인 기본 원칙을 5개를 가지고 5개가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 환경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공정한 접근과 기회 균등, 디지털 환경에 있어서 안전과 신뢰 확보, 디지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이 5번째는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리더십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끝으로 여기 있는 건 디지털 소사이어티는 디지털 권리 장전의 일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디지털 소사이어티가 마침 그 당시에 작년 9월에 만들어져서 거기에 이 디지털 할리번이라도 부릅니다. 여러분이 혹시 관심 있건 참여하실 분들은 디지털 소사이어티로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연락처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전체를 이렇게 오거나이즈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이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를 거기서 새로운 질서가 필요한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되게 보면 앞에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에서 본 것처럼 경제와 사회, 문화를 볼 수 있습니다. 교육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그 앞에 산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에다가 디지털 정책 하는데 모든 것이 디지털 환경에서 더 빠르고 더 효과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용은 신기술 혁신과 스마트 제조, 그리고 디지털 금융, 신경제 성장, 디지털 포용, 사회의 연결성 확대, 디지털 콘텐츠, 문화적 다양성, 통합적 교육, 디지털 인재,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그리고 보안 강화 등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크게 보면은 지금 기술 혁신은 계속 필요하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필요한 것이 우리 사회적인 그런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질에 관계된다. 두 가지를 다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경제뿐만 아니고 사회와 문화까지 걸친 그런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은 지금 아까 디지털 사회의 기본법들이 제정되는 것을 연말까지로 목표로 했습니다만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도 하고요. 그래서 저런 법들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업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생활에 있어서 좋은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4시 반이 정확히 됐네요. 그래 질문 받아야 되겠죠? 예. 질문 한 분 정도 시간 관계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질문 딱히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권호열 강원대학교 교수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디지털 권리 장전에 대한 얘기까지 마무리 잘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다음 발표는 김원배 데이터 사이언스 랩 소장님께서 준비를 또 하고 계십니다. 미래사회 전략 방향 설계를 위한 인구 예측 시뮬레이션 서비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건데요. 제목부터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소장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랩의 김원배입니다. 인구 주제가 요새 가장 핫한 주제 중에 이제 하나이고요. 저희는 감사하게도 과기정통부에서 이제 지원하고 니아에서 주관했던 올해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에 선정이 돼서 근본 인구에 대한 분석들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이고요. 데이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문제들을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응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주로 탐색을 진행하였습니다. 목차는 정해진 미래 인구 변동 요인, 인구 예측 시뮬레이터 이렇게 이제 3개로 잡아봤고요. 정해진 미래는 저희 그 컨소시엄에 이제 참여했던 그 서울대학교 조영태 교수님의 저서 유명한 이제 저서죠. 거기 이제 제목으로 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이제 인구 문제들을 좀 살펴볼 것이고요. 인구 변동 요인들은 저희가 수행했던 과제에서 과연 어떤 요인들이 이제 어떤 요인으로 인구가 변동되고 있는지 탐색했던 결과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예측 시뮬레이터들은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들까지 저희가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총 인구가 되겠고요. 1993년에서 2070년까지의 인구가 되겠습니다. 약 한 75년 정도 이제 인구가 되겠는데요. 왜 정해진 미래라고 하냐면은 현재는 약 30년 전에 또는 50년 전에 일어났던 현상에 의해서 현재 인구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의 사회적인 현상들이 앞으로의 30년의 미래 또는 50년 후의 미래들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30년 뒤, 50년 뒤의 미래들은 이미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것들은 크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갖다 이제 정해진 미래라고 잡고 있고요. 저희 나라 총 인구를 보게 되면은 2019년도에 약 5,185만 명으로 이제 피크를 지났습니다. 그래서 점차 인구가 좀 감소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2023년도는 5,156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구들이 2040년대가 지나가게 되면은 5천만 명 이하로 이제 떨어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2060년대에는 4천만 명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70년이 되면은 약 한 3,700만 명 수준으로 인구가 이제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 그 1979년도 수준의 인구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생각보다 많이 줄지 않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5천만 명에서 3,700만 명이 되면은 꽤 많이 주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중간 정도에 걸쳐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인구들의 변화를 보려면은 저희는 그 출생과 사망이라는 그 두 가지 요소로 이제 인구 변화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출생과 사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드 크로스가 일어나는 지점들은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듯이 2019년도에 사망자와 출생자가 역전이 되는 이제 데드 크로스가 일어났었고요. 먼저 파란색의 이제 출생을 보시게 되면은 2020년도에 밀레니엄 베이비로 살짝 이제 출생이 증가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때가 한 60만 명 이상의 출생률을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2000년대에는 40만 명에서 한 50만 명 정도 사이에 한 해 이제 출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출생률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20만 명 후반대, 이렇게 좀 인구들이 출산율이 이렇게 좀 감소를 하게 됐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그 출생률의 피크가 출생률 저하의 피크가 2024년까지는 감소를 하다가 한동안은 좀 이제 증가를 한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측은 이제 제가 한 거는 아니고요. 통계청에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좀 앞에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출생 부분들이 앞으로 한 20년간은 일부 증가를 할 것이다. 그리고 뒤에 한 2050년 후반부터는 연간 한 20만 명대에서 출생률이 수렴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으로 보시면은 인구가 이제 고령화되면서 이제 점차 사망자 수가 이제 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사망자는 이제 증가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60년대가 넘었으면은 연간 70만 명 수준으로 사망자 수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2020년 대비 약 2.3배의 사망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들은 인구에 대한 양적 변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3,700만 명이 생각보다 많이 안 주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양적인 변화보다는 질적인 변화가 오히려 좀 더 심각하고 또 질적인 부분들이 중요한 요인으로 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보면은 이때가 3,200만 명 정도 됐는데요. 삼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되게 젊은 인구들이 많은 그런 시절을 거쳐왔습니다. 반대로 해서 2070년이 되면은 이제 그 역삼각형 형태로 거의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 총 숫자로 보면은 1970년대 후반이랑 그리고 2070년이랑 큰 차이는 없지만은 인구의 구조, 즉 질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인구는 생산 연령 인구라고 부르는데요. 15세에서 64세까지를 이제 생산 연령 인구라고 부르는데 이제 허리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력들을 담당하고 있는 인구들이 가장 중요한 인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2023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은 인구 구조학적으로는 생산 연령들이 가장 몰려 있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패턴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970년도에는 어린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유아 부양비가 되게 높게 측정이 됐었고요. 또 2070년이 되면은 노령화 지수가 무려 이제 620이라는 지수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그 고령 인구에 대한 노인 부양비가 매우 치솟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앞에 그래프에서 2024년을 최하점으로 해서 출생률이 좀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여기 가운데 있는 2023년도에 제가 노란색으로 이제 테두리가 쳐져 있는데요. 20대에서 30대 인구가 이때 좀 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출생할 수 있는 인구의 숫자가 전 세대 대비
증가했기 때문에 출생률이 2024년에 저점을 찍고 일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그 전후에 60년대 이제 그 베이비 부머 시대가 있었는데요. 그 베이비 부머의 자식 세대가 바로 여기에 있는 20대에서 30대가 여기에 딱 걸리는 그런 시절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인구들이 이제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 한동안은 출생률이 조금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다시 이 세대가 지나가고 나면은 그 밑에 있는 세대들은 또 인구 감소들이 또 심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출생률들이 저하해서 약 한 20만 명 정도의 수준으로 출생률이 거기에 이제 수렴해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 지표입니다. 이건 앞에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고령 인구 비율이 2035년에는 30%, 그리고 50년에는 40%를 넘어서고 2070년에는 46%까지 상승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생산 연령 인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적으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인구 세대가 되겠는데요. 이게 2020년이 72%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가장 생산성이 높은 그런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생산 연령 인구가 2050년에는 한 50% 이하로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2070년에는 46%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이제 그 인구 구조에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유소년들이 되겠는데요. 이 유소년들은 감소하기는 감소하지만은 인구 비율 쪽으로 봤을 때는 10%, 12%대에서 한 7%대로 감소 비율로 따지면은 생산 연령 인구 대비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에 따른 인구 부양비는 생산 연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와 또는 고령 인구들을 갖다가 부양하는 그런 부양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령 인구에 대한 부양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에는 대한민국의 2070년까지의 정해진 미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인구 변동 요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인구들은 어떻게 변동을 하고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인구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할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탐색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 변동 요인을 보기 전에 인구란 무엇이냐? 이거부터 좀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를 좀 준비를 했고요. 많이 들어보셨을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등록 인구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 주민등록상에서 카운팅하는 그런 인구를 등록 인구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상주 인구, 주간 인구, 또 생활 인구도 요새는 1시간 생활 인구, 3시간 생활 인구 이렇게 또 나누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역과 관계에 있는 인구들을 또 관계 인구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고요. 또 이런 인구 체계와 인구 체계의 유입 유출들이 일어나고 전입과 전출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구의 용어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등록 인구는 그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지금 이제 월별로 집계를 하고 있고요. 상주 인구나 이제 주간 인구는 그 인구 센서스를 통해서 이제 5년마다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 현재는 그 주민등록 인구를 이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인구, 정주 인구, 상주 인구는 같은 용어다. 같은 뜻으로 쓰이는 다른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개념이 이제는 합쳐져서 하나의 숫자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번, 2번, 3번이 다 구분이 됐지만 현재는 1번, 2번, 3번이 같은 인구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하는 1시간 생활 인구는 그 디팩토 인구라고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 정의하는 그 인구 중에서 실존하는 인구입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물리적인 공간에 현재 얼마의 인구가 있느냐, 요것들을 이제 보는 것들이 되겠고요. 여기는 통신 빅데이터로 이제 카운팅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1시간 단위로 이 공간에 얼마만큼의 인구가 있느냐 이렇게 보는 것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1시간 생활 인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시간 생활 인구는 저희 그 인구 감소 지역 특별법에서 생활 인구에 대한 이제 그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법적으로 정의된 생활 인구가 월에 3시간 이상 해당 지역을 방문했을 때
생활 인구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그 단어가 같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1시간 생활 인구와 3시간 생활 인구라는 부분으로 구분해서 좀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인구는 좀 더 이제 포괄적인 인구인데요. 인구 감소 문제를 먼저 겪었던 일본에서 먼저 나왔던 그런 인구 개념들이 되겠고요. 그 지역과 관련 있는 인구들은 모두 다 이 지역의 관계 인구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구 개념을 이제 살펴봤으면은 인구는 어떻게 변동이 될까? 저도 처음에 과제를 수행하면서 좀 궁금했던 부분들인데요. 의외로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인구는 태어나는 사람을 더하고 현재 인구에 태어나는 사람을 더하고 사망하는 사람을 빼고 이 지역에 전입 오는 사람과 전출되는 사람들을 플러스를 해주면은 그것이 앞으로의 인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인구학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에 대한 변동 요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출생, 사망, 이동이라는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인구가 변동이 된다. 매우 이제 상식적이죠. 이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을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식적인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출생과 사망이 좀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되고요. 이동이란 부분들은 국가 단위에서 보면은 이민을 가거나 이민을 오거나 하는 정도의 이제 그 변동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국가 단위에서는 이동이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인구 변동 요인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봤던 그래프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는 뒤에는 이제 2070년까지 봤으면 여기는 이제 2022년까지 해서 출생과 사망에 대해서만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인구가 변동이 되어 왔는지,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동 부분은 이제 좀 빠져 있고요. 출생과 사망이라는 두 가지의 인구 변동 요인에서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변동이 되는지를 좀 검토를 좀 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에 그 밀레니엄 베이비가 세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좀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50만 명 전후에서 쭉 인구가 유지가 되다가 2015년에 급격히 인구가 감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5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이렇게 떨어졌을까? 출생률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총 인구가 이때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랑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쭉 찾아봤더니 이때 사회적인 이슈 중에 가장 큰 이슈가 메르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메르스가 이때 이제 유행을 했었는데요. 저희 기억 속에는 이미 코로나가 워낙 강하게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메르스는 이제 기억에서 약간 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2015년에도 간염병에 의한 메르스 사태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이슈가 있었고요. 그런 메르스의 이슈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부분들에 되게 좀 부정적인 그런 사회적인 인식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온라인 문화가 이때 상당히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카페들 그리고 온라인의 커뮤니티들 이런 부분들이 2015년도에 이제 많이 생기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발생했던 문제가 이때 젠더 갈등이 또 같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상에서 여성들이 모이는 온라인 카페, 남성들이 모이는 온라인 카페, 여기에서 젠더 갈등이 심화되는 시기가 2015년들이 됐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주목했던 변수 중에 하나는 그 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생률하고 혼인하고 같은 궤적으로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 문화 그리고 오프라인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인식들 이런 부분들이 비혼 문화를 좀 확산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 이런 비혼 문화 즉 혼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출생률이 감소로 이어졌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순환으로 2015년이 시작이 된 그런 원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이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예 법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2015년에는 메르스 사태 때는 약간 모이는 게 좀 두려워, 모이는 게 좀 꺼림직해 요 정도였다라고 하면은 2020년에 사회적 거리두기는 5명 이상 모이면은 범법자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법을 위반하는 강제적인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사회적인 거리두기라는 것들이 사회적인 어떤 문화나
인식 체계나 모든 것들을 다 바꾸는 그런 계기들이 됐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모이는 것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는 법을 위반하는 거야, 나쁜 거야라는 그런 인식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고착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것들만으로는 이제 다 설명이 되지는 않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혼인율의 감소를 가져왔고, 일단 남녀간에는 좀 만나야 눈도 좀 맞고 또 혼인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럴 기회조차가 사실은 낮아졌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출생률이 저하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혼인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요. 위에 이제 그 표에서 보시듯이 출생과 혼인비를 보면은 1.8에서 1.3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혼인을 하더라도 출생하는 비율들도 낮아졌습니다. 하지만은 가장 강력한 요인들은 혼인을 해야 그 다음에 출생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그런 사슬 체인들이 하나가 약해짐으로 해서 뒤로 연결되는 차이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출생과 사망들을 전국 시도로 보면은 패턴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죠. 왜 인구 감소 위기 지역이냐? 사망률이 출생률과 붙어 있거나 넘어 있거나 또는 데드 크로스가 이미 시작된 부분들은 인구 감소 이제 위기 지역들이 되겠고요. 세종 특별자치시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젊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여기는 매우 양호한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시도가 아니라 이제 그 시군구 단위로 들어가면 이제 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김제시 그리고 완도 그리고 의성군 이렇게 보면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갖다가 매우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전부터 이미 데드 크로스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인구 증가하는 지역 중에 하나 이제 평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인구들이 이제 산업들이 증가가 되면서 젊은 인구가 모여들면서 인구들이 좀 증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네, 저희는 앞에 그러면은 출생, 사망, 이동 그 전에 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인구 변동 요인들이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출생, 사망, 이동이라는 인구 변동 요인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10가지의 지표로서 출생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걸 따로 찾는 것들이 아니라 각각의 지표들이 각각의 인구 변동 요인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지표를 선정을 했고, 이 10대 지표별로 세부 지표를 해서 50개의 인구 변동에 대한 세부 지표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봤더니 인구 구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저희가 세부 지표를 8개를 좀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인구 주거 문제가 또 영향을 좀 많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주거 지표가 8개, 그리고 일자리 부분들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인구 구조와 그리고 주거 그리고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좀 가장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마이너하지만은 경제, 교통, 교육 그리고 환경, 보건, 복지라는 이런 지표들이 인구 변동에 대한 영향들을 미치는 지표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각각 지표에 대해서 뭐 상관 분석도 하고 회귀 분석도 하고 또 샵 밸류를 보면서 이런 지표들을 갖다가 선정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그 상관 분석을 하면서 나왔던 부분들을 좀 시각화했던 부분들이 되겠고요.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에 보이는 패턴과 전라남도 제주 특별자치시에서 보이는 그런 패턴들은 약간 좀 다릅니다. 밑에 물론 이제 출생에 대해서는 청년 인구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고령 인구가 영향을 제일 작게 미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혼인 건수라는 부분들이 출생에 가장 많은 그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래프에서 이제 보셨던 것처럼 출생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들이 우선 혼인을 해야 출생을 한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인구 이동성에 있는 이제 그 생활인구 같은 경우는 이제 대도시 지역과 그리고 또 약간 좀 그 농촌 지역 이런 데에서는 좀 다른 패턴들을 좀 보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요것들을 가지고서 장래인구제 추계 모델들을 현재 그 통계청에서 이제 하고 있는 이제 모델들도 있지만은 저희는 인구를 연구하는 이제 그 전문 기관하고 5개의 시나리오 패턴들을 구축을 했고요. 또 AI 모델링을 통해서 모델링을 갖다 구축을 했습니다. 네,
인구 감소 대응 방안이 이제 요게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대응 방안들이 되겠고, 분석만 하는 게 이제 그 대응 방안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국가와 시도와 그리고 시군구에서 출생률을 높이는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먼저 혼인율을 올려야 출생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청년에 대한 일자리, 주거정책 지원들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페미니즘, 펜스룰 같은 이런 젠더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국가의 역할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혼인이라든가 육아 그리고 가족 지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좀 더 역할들을 좀 더 많이 해야지 근본에 대한 인구 감소들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 읽어드리게 좀 시간 관계상 중요한 부분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에서는 사망률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야 되는데요. 앞으로 급격한 사망자 수가 이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겠고요. 이제 시도에서는 장례식장을 좀 증설을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에서는 지역에 대한 지역의 인구들을 모셔와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국가적으로 보면 이건 이제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인구들을 끌어오기보다는 이 지역에 방문하는 생활 인구를 늘리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새 나오는 문제점들은 청년을 지역으로 이렇게 이주를 시켰는데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갈등이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좀 조정해 줄 수 있는 역할들을 시군구에서 좀 앞으로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했던 사업들이 되겠고요. 이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인구 예측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팝시라는 시스템들을 만들었고요. 기존에 이제 통계청에서 하는 서비스와 그리고 서울시에 있는 서비스들을 장점들을 좀 모아서 저희는 이제 주민등록인구, 생활인구 이것들을 모아서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는 가장 큰 차이점은 인구 변동 요인을 조정을 해보면서 미래 인구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서비스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네, 같은 얘기가 되겠고요. 이런 13종의 데이터들을 모아서 근본 시스템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팝시라는 사이트로 저희가 이제 오픈을 해서 6개 지자체의 시범 서비스를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서비스를 가지고서 인구 정책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는데 인구 지표를 탐색하고 변동 요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인구 예측을 시뮬레이션해서 예측 결과를 가지고서 정책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뒤에는 시스템에 대한 뭐 화면들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 효과는 국가에서는 인구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또 인구라는 구조들은 기업에서 마케팅과 또 홍보, 마케팅과 기업 활동의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또 활용이 가능하고 또 국민들에게는 인구에 대한 이런 그 심각성에 대한 이제 교육 자료로 좀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양필규라고 하고요. 그 중간에 그 소개해 주셨던 그 연구 보고서가 혹시 공개가 되어 있을까요? 지금 현재까지는 사업 진행 중에 있고요. 네, 올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올해 마무리가 되면은 저희가 니아의 그 보고서를 이제 제출할 예정이고요. 그 제출된 보고서는 이제 공개 여부는 이제 저희가 결정을 할 수는 없고요. 니아하고 과기정통부에서 그것들은 이제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업명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질문을 받지 못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배 소장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트랙 4에서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발표자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컨퍼런스의 마지막까지 자리 지켜주신 모든 참가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데이터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자리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다양한 활동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지금 또 바로 한라울 1에서 경품 추첨이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로비에서 기다려주시면 당첨자 번호를 알려드릴 거고요. 당첨되시면 안내에 따라 수령할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워치, 네스프레소 버추오팝, 그리고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경품으로 드린다고 하니까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가시는 길 편안하게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영하 10도까지 떨어진다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연말도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